이란이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돕겠습니다. 대나 테헤란에서 한국 대사관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한국 교민들은 물론이고 근처 이란 자국민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보인 반응이 특이했습니다. 당장 군대를 끌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만에 이란이 스스로 후회하게 만들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오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중동 특파원이고 지난 12년간 이 지역에서 전쟁과 혁명과 쿠데타를 취재했죠. 이라크에서 3번, 아프가니스탄에서 2번, 그리고 시리아에서 1번 총탄을 피해 달렸고 지금은 테헤란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고 저는 한국 대사관에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대사관에 올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미 닫혔고 영국과 프랑스는 진작에 철수했고 독일은 최소 인원만 남겨놓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대사관 문이 열려 있었고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고 심지어 영사과 창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전쟁이 터졌는데 왜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철수 명령 떨어졌으니 각자 알아서 나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전쟁터에서는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쪽 철수 루트에 편승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대사관 건물은 낡았습니다. 회색 콘크리트에 녹슨 철문이 달려 있었고 경비는 2명뿐이었죠. 저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다급하지 않았고 전화벨 소리도 그리 요란하지 않았어요. 2층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 영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짧게 대답이 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회의실 안에는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딱딱했어요. 옆에 앉은 여자는 3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검은 재킷 차림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5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양복 대신 와이셔츠만 입고 있었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죠. 회색 정장 남자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명함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제임스 오닐입니다. 철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받아들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우입니다. 영사 담당관이고요. 그는 옆 사람들을 가리키며 소개했습니다. 윤서진 행정관이고 저쪽은 임상우 참사관입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지만 3사람 모두 표정이 무겁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분위기였죠. 박선우가 물었습니다. 미국 쪽 철수 일정은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쳤습니다. 각자 알아서 나가라고만 하더군요. 박선우가 잠시 아무 말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철수 승인은 받았지만 루트가 막혔습니다. 공항은 폐쇄됐고 육로밖에 방법이 없는데 국경 통과 보장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남아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았는데 거기에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이름과 국적과 연령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윤서진은 그 명단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처음엔 천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유리창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금이 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고 박선우도 책상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윤서진이 비명을 질렀고 임상우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2번째 굉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고 유리창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회의실 바닥은 순식간에 유리 조각으로 뒤덮였죠. 저는 귀가 먹먹해지는 걸 느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먼지였어요. 천장에서 떨어진 석고 가루가 공기 중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선우가 소리쳤습니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윤서진은 노트북을 움켜쥔 채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뛰어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화재경 보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박선우가 여전히 회의실 안에 남아서 뭔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서류였어요. 그는 서류 뭉치를 가방에 쑤셔넣고는 뒤따라 내려왔죠.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사관 맞은편 건물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절반이 날아가 있었고 잔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차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박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건물을 보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우연입니까? 이 근처에 떨어진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선우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라고 떨어뜨린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윤서진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사관 직원 숙소 창문도 전부 깨졌대요. 다들 무사하긴 한데 건물이 위험할 것 같다고 합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집결 지시 내리십시오. 1시간 안에 전원 대사관으로 모이라고 하세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폭격을 맞고도 떠나지 않으려는 건가 하고요. 그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 대사관 근처였을까요? 폭격 이후 저는 대사관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복도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국 측 비상 연락망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간단했죠. 철수 창구 폐쇄 각자 안전 확보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국 대사관은 이미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떠났고 남은 건 자동 응답 메시지 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봤어요. 국무부 비상 한라인이었는데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3번째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됐는데 목소리는 녹음된 안내였습니다. 현재 테헤란 지역 철수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가까운 우방국 대사관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쑤셔 넣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미국은 자국민을 버린 겁니다.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폭격을 맞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1층 로비에는 이미 10명 넘게 모여 있었고 누군가는 짐가방을 끌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명단을 들고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 도착하셨습니까?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윤서진이 명단에 체크를 하고는 다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수정 씨 가족분들은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이랑 애들은 아직 안 왔어요. 연락이 안 돼요.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화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폭격을 맞고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받고 있었고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고 연락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우가 복도 끝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본부님, 현재 대사관 인원 포함해서 총 23명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교민 16명, 직원 5명,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 2명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항은 완전히 폐쇄됐고 항공편은 없습니다. 육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듣더니 대답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경까지 약 1300km입니다. 차량으로 이틀 걸립니다. 하지만 국경 통과 보장이 안 됩니다. 협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300km라니요. 그것도 전쟁 중인 나라를 가로질러서요. 박선우가 전화를 끊고 저를 보았습니다. 온일 씨 아직 여기 계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육로로 가실 겁니까? 1300km를요? 박선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항은 막혔고 항구도 봉쇄됐습니다. 국경을 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저 먼 거리를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국경 통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이 받아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박선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서울 본부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저절로 나왔어요. 압박이라니요. 지금 이란은 미국과 전쟁 중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한국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선우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윤서진이 다가와 박선우에게 보고했습니다. 명단 확인 끝났습니다. 23명 중 19명 집결했고 나머지 4명은 연락 중입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전화 돌리세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윤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이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 국경 통과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선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느 가족입니까? 윤서진이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김지훈 씨 가족입니다. 부인이 필리핀 국적이고 아이들도 이중 국적입니다. 박선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명단에 유지하십시오. 나중 문제는 나중에 해결합니다. 윤서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국경에서 막히면요? 박선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협상합니다. 지금은 일단 모두 데리고 가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어요. 도박이었습니다. 1300km를 달려가서 국경에서 막히면 그때 어쩔 겁니까? 돌아올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였죠.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무책임합니다. 보장도 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선우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남으라는 겁니까? 전쟁터 한복판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남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박선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닐씨, 우리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항공편을 띄울 수도 없고 군대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었어요. 힘이 없었고 자원이 없었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었죠. 임상우가 계단을 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서울 본부 지시 떨어졌습니다. 내일 새벽 출발 승인됐습니다. 차량 2대 투입하고 현지 운전사 섭외하라고 합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윤서진을 보았습니다. 레자한테 연락하세요. 작년에 썼던 운전사요. 윤서진이 전화기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해낼 작정인가 하고요. 미국은 떠났지만 한국은 남아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다고요. 미국 쪽 철수 창구는 이미 닫혔고 혼자 빠져나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대사관과 함께 움직이는 게 나았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박선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박선우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명단에 추가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하십시오.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박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출발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박선우가 윤서진을 불렀습니다. 명단에 제임스 오닐 추가하세요. 미국 국적 언론인입니다. 윤서진이 명단에 이름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24명이 됐네요. 박선우가 대답했습니다. 24명 전원 데리고 갑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은 저를 버렸지만 한국은 명단에 이름을 올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 대사관과 함께 1300km를 달리기로요. 서울에서 육로 대피 승인이 떨어진 건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박선우가 전화를 받고 회의실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윤서진과 임상우 그리고 저까지 4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박선우는 노트북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이동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고 붉은 선이 테헤란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경까지 길게 뻗어 있었죠. 박선우가 설명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출발합니다. 차량 2대로 나눠 타고 국경까지 이틀 일정입니다. 첫날은 세문안까지 가서 하룻밤 머물고
다음 날 국경으로 향합니다.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국경 통과 협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선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본부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측과 접촉하고 있고 최종 답변은 우리가 도착할 때쯤 나올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도착할 때쯤이라니요. 그건 보장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임상우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명단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 24명 전원 탑승 가능한지 체크해주세요. 윤서진이 명단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한 줄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이름을 확인했고 저는 그 명단을 옆에서 훑어봤어요. 대부분 한국 이름이었지만 중간에 낯선 이름이 하나 보였습니다. 마리아 김그리고 그 아래 두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죠. 윤서진이 명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지훈 씨 가족입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윤서진이 명단을 가리켰습니다. 부인 마리아 씨가 필리핀 국적이고 아이들도 이중 국적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경 통과 대상 명단에서 외국인 배우자, 가족은 예외 처리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선우는 아무 말하지 않았고 임상우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윤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 지침은 명확합니다. 한국 국적자 우선이고 외국인 동반 가족은 현지 대사관을 통해 별도 처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선우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윤서진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분리 대피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훈 씨는 데리고 가고 가족은 필리핀 대사관 쪽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분리 대피라니요. 남편은 데리고 가고 아내와 아이들은 남기라는 소리였어요. 박선우가 윤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국경에서 막히면 전체가 발이 묶입니다. 24명 전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박선우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 안에 크게 울렸어요. 그렇다면 김지훈 씨한테 뭐라고 말할 겁니까? 가족은 두고 혼자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윤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 생존율을 생각해야 합니다. 박선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고 저는 그의 뒷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임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담당관, 윤 행정관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경 협상이 아직 마무리 안 됐고 외국인 동반 가족 문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선우가 돌아서며 임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사관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임상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같은 생각이라기보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박선우가 테이블로 돌아와 명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김지훈 가족 이름이 적힌 부분을 한참 바라보다가 윤서진에게 물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은 아직 운영 중입니까? 윤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폐쇄됐습니다. 직원들은 전부 철수했습니다. 박선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마리아 씨와 아이들을 어디로 보낸다는 겁니까? 윤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나 국제적십자 쪽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박선우가 명단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난민기구요?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서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24명 전부 국경에서 발이 묶이는 게 더 현실적입니까? 박선우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안은 협상입니다. 국경에 도착할 때까지 본부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설득하는 겁니다. 윤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도박입니다. 보장이 없어요. 박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가족을 버리는 것도 도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맞서는 걸 보며 처음으로 한국 외교관들이 서로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윤서진은 감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냉정했어요. 전체를 살리기 위해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반면 박선우는 원칙적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임상우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서울 본부와 다시 협의합시다. 최종 결정은
본부 지시를 받은 뒤에 내리는 게 맞습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분리대피에 반대합니다. 윤서진이 명단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담당관님 감정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24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박선우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24명을 책임지는 겁니다. 21명이 아니라요. 윤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명단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윤서진도 이 결정이 괴롭다는 걸요. 그녀는 냉정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제 입장을 정해야 했어요. 이 결정을 기사로 써야 할지 인간적으로 침묵해야 할지 갈등이 됐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장면을 기사로 쓴다면 한국 대사관의 내부 갈등이 드러날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사람들과 함께 1300km를 가야 했습니다. 신뢰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죠. 박선우가 임상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사관님 본부에 제 의견 전달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 포함 전원 이동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주십시오. 임상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부 답변이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박선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야 합니다. 윤서진이 명단을 찢어버릴 듯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담당관님 한 명 빼고 가는 순간 그건 대피가 아니라 포기예요. 저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박선우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윤 행정관 우리는 외교관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우리 일입니다. 한 명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윤서진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명단을 가슴에 안은 채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복도에 남아서 윤서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명단을 붙들고 서 있었고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선우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씨 오늘 본 건 기사로 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박선우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 명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새벽 4시에 대사관 앞마당에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도요타 미니버스였는데 흰색 차체에 녹이 슬어 있었고 범퍼는 한쪽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건물 입구에 서서 그 차를 바라보았고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검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까무잡잡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박선우를 향해 걸어왔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박선우가 저를 부르며 소개했습니다. 오늘 씨 이쪽은 레자 나바비입니다. 작년 대피 작전 때도 운전을 맡았던 분이고 이번에도 함께합니다. 레자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인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레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한국 교민 8명 국경까지 데려다줬습니다. 무사히 넘어갔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폭격이 터진 직후인데도 이 남자는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1시간 만에 나타났다고 박선우가 말했거든요. 너무 빨랐어요. 마치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윤서진이 명단을 들고 나와 레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총 24명입니다. 차량 2대로 나눠 타고 세문항까지 먼저 가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국경으로 향합니다. 레자가 명단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한 대 더 필요합니다. 제 차는 12명밖에 못 태우니까요. 박선우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대사관 차량 하나 추가로 투입합니다. 레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짐은 얼마나 됩니까? 윤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당 가방 하나씩입니다.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레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짐이 적을수록 빠릅니다. 그리고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저는 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침착했거든요. 마치 전쟁터를 산책하듯 편안해 보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레자가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덜 죽는 길로 갑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레자가 주머니에서 종이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경로를 따라 그으며 설명했어요. 고속도로는 빠르지만 검문소가 많습니다. 군 검문소는 예측 불가능하고 뇌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로를 씁니다. 박선우가 지도를 보며 물었습니다. 우회로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레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건 살아서 도착하는 겁니다. 고속도로로 가다가 한 번 잘못 걸리면 끝입니다. 우회로는 느리지만 안전합니다. 저는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레자가 표시한 경로는 이상했어요. 곧장 북쪽으로 가는 대신 동쪽으로 크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군 검문소 표시가 있는 곳을 일부러 스쳐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검문소 근처를 지나갑니까? 피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레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검문소를 완전히 피하면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검문소를 지나가야 하니까요. 우리는 딱 한두 곳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우회합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레자 씨 판단을 믿겠습니다. 저는 박선우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레자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경로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레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레자가 지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중에 제가 멈추라고 하면 이유 묻지 말고 즉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가라고 하면 질문 없이 가십시오. 윤서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까? 레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뭐든 생길 수 있습니다. 드론이 뜰 수도 있고 검문이 갑자기 강화될 수도 있고 도로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박선우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판단은 레자 씨께 맡기겠습니다. 레자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박선우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합니까? 박선우가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작년에도 문제없이 해냈습니다. 테헤란에서 국경까지 가는 사람 중에 레자만큼 도로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레자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검문소 위치, 군 이동 패턴, 우회로 상황까지요. 일개 운전사가 그런 정보를 어떻게 다 알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든 교민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고 아이를 아는 여자도 보였고 노부부도 있었어요. 윤서진이 명단을 들고 한 명씩 확인했고 레자는 차 트렁크를 열어 짐을 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표정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김지훈이라는 남자가 가족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옆에 선 여자가 마리아였어요. 필리핀 출신답게 피부가 갈색이었고 두 아이를 양손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그들을 보며 잠시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명단에 체크를 했습니다. 김지훈 씨 가족 4분 맞습니까? 김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1번 차량에 타시면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결국 서울 본부가 전원 이동을 승인한 모양이었어요. 박선우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국경까지 이틀 일정입니다. 중간에 세문안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국경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는 절대 큰 소리로 말하지 마시고 창밖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검문소 통과할 때는 특히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레자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탑승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나씩 차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차량에 배정받았고 레자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박선우는 조수석에 앉았고 뒷좌석에는 교민 6명과 제가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저는 레자가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는 걸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뭔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선우가 물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레자가 시동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준비돼 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테헤란의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레자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왜 이렇게 길을 잘 아는가? 그리고 왜 검문소를 일부러 스쳐 지나가려 하는가 하고요.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차가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자 도로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사라졌고 건물도 드물어졌고
양쪽으로 황량한 들판만 펼쳐졌어요. 레자는 속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속 70km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했고 헤드라이트도 최소한으로만 켰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옆에 앉은 남자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눈을 감고 있었고 뒤쪽에 앉은 여자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파랗게 빛나고 있었죠. 박선우가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휴대폰 불빛 최소화해 주십시오. 밖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여자가 황급히 화면 밝기를 낮췄고 차 안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뒤따라오는 차량 헤드라이트가 백미러에 반사되고 있었고 그 안에 나머지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레자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 불빛이 보였거든요. 검문소였어요. 나무 차단기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군인 2명이 차량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선우가 레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검문소는 예정에 없었는데요. 레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생긴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통과합시다. 차가 천천히 검문소 앞에 멈췄습니다. 군인 1명이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고 레자가 유리창을 내렸어요. 군인이 페르시아어로 뭔가 물었고 레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톤으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어요. 군인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고 레자는 침착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우가 서류 뭉치를 꺼내 군인에게 건넸습니다. 외교 문서였어요. 한국 대사관 직인이 찍혀 있었고 페르시아어 번역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군인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군인의 시선이 뒷좌석 사람들을 하나씩 훑었고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군인이 다시 레자에게 뭔가 물었고 레자가 대답했어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군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를 돌려주고 손짓했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고 레자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검문소를 지나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선우도 긴장이 풀린 듯 어깨를 뒤로 젖혔습니다. 하지만 레자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백미러로 뒤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뭔가 문제 있습니까? 레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북쪽으로 향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도로는 더 황량해졌어요. 건물은 완전히 사라졌고 양쪽으로 사막만 펼쳐졌습니다. 가끔 작은 마을이 나타났지만 불빛은 거의 없었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전 9시쯤 됐을 때 휴게소에 잠시 멈췄습니다. 낡은 주유소였는데 간이 화장실이 딸려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씩 내려 다리를 펴고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저도 차에서 내려 허리를 폈습니다. 뒷차량도 도착했고 윤서진이 내려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무사합니까?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윤서진이 레자에게 물었습니다. 세문안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레자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4시간 정도 더 가야 합니다. 점심때쯤 도착할 겁니다. 박선우가 말했습니다. 계속 가시죠. 사람들이 다시 차에 올라탔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창가 쪽에 앉았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사막은 끝이 없어 보였고 지평선만 아득하게 이어졌습니다. 가끔 폐허가 된 건물이 보였고 불탄 차량도 눈에 띄었어요. 전쟁의 흔적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세문안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도시였는데 건물 대부분이 낡았고 거리는 한산했어요. 레자가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차를 몰았고 낡은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도 색이 바랬습니다. 박선우가 먼저 내려 모텔 주인과 얘기를 나눴고 방 4개를 잡았어요. 사람들이 짐을 들고 방으로 올라갔고 저는 2층 끝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방은 좁았고 침대는 삐걱거렸지만 적어도 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너머로 산맥이 보였고 그 너머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절반도 못 왔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박선우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텔 1층 식당에 모두 모였고 박선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합니다. 국경까지 10시간 걸립니다. 도중에 검문소가 몇 개 더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국경 통과는 확실합니까? 박선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협상 중입니다. 도착할 때쯤
최종 답변 나올 겁니다. 사람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마리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박선우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사람들을 조금 안심시킨 것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국경에서 막히면 어떻게 되는가, 돌아올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고 윤서진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피곤한 표정이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오늘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윤서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경 통과 보장이 아직 안 섰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 담당관은 확신에 차 있지만 저는 불안합니다. 만약 내일 국경에서 막히면 24명 전부 위험에 빠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윤서진이 명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 문제가 여전히 변수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측이 이걸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어요. 저는 그녀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았습니다. 여전히 분리 대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윤 행정관 지금 와서 그 얘기 다시 꺼내는 겁니까? 윤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 행정관, 박 담당관 말이 맞습니다. 한 명을 버리는 순간 이건 대피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윤서진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단을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났어요. 문을 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국경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준비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고 산맥 실루엣이 검게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답이 나올 거라고요. 다음 날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오후 2시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철조망이 보였고 그 너머로 검문소 건물이 있었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지붕에 투르크메니스탄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레자가 차를 천천히 몰아 검문소 앞 대기선에 세웠고 뒷차량도 바로 뒤에 멈췄어요. 박선우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모두 차에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검문소 건물로 걸어갔고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군인 한 명이 그를 막아섰고 박선우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군인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다시 나와 손짓을 했습니다. 박선우가 건물 안으로 사라졌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5분이었어요. 차 안은 답답했습니다. 냉방이 꺼져 있었고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은 여자가 물을 마셨고 옆에 앉은 남자는 창밖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자를 보았어요. 그는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레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박선우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뒷차량에서 윤서진이 내려와 우리 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두드렸고 레자가 유리창을 내렸어요.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아직 소식 없습니까? 레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윤서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검문소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레자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서진이 돌아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울 본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네, 윤서진입니다. 국경 도착했는데 박 담당관이 들어간 지 30분 넘었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어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윤서진이 전화를 들고 차 옆을 왔다 갔다 하며 얘기했어요. 내 명단은 전부 제출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 포함해서 24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보았습니다. 본부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 측에 다시 연락한다고 합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후 2시 50분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검문소 건물 문이 열렸고 박선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가 함께 나왔는데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박선우와 대령이 우리 차 쪽으로 걸어왔고
레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어요. 박선우가 우리를 보며 소개했습니다. 아타예프 대령입니다. 국경 책임자십니다. 아타예프가 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뒷좌석 사람들을 하나씩 훑었고 마리아와 아이들에게 멈췄어요. 그는 박선우를 보며 페르시아어로 뭔가 말했고 박선우가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외국인 동반 가족이 문제라고 합니다. 규정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윤서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이미 협의했다고 들었는데요. 박선우가 대답했습니다. 협의는 했지만 최종 승인은 안 났습니다. 현장 책임자 판단에 맡긴다고 합니다. 아타예프가 다시 말했고 박선우가 통역했어요. 한국 국적자만 통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내려야 한다고 하네요. 윤서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가족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박선우가 아타예프와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손짓도 격해졌어요. 아타예프는 고개를 계속 저었고 박선우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타예프는 서류를 밀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선우가 돌아서며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규정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윤서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지훈 씨 가족은요? 박선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차 안을 보았고 김지훈이 창문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었고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윤서진의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족 때문에 전체가 막힐 수도 있다는 거요. 하지만 동시에 박선우의 말도 떠올랐어요. 한 명을 버리는 순간 이건 포기라는 말이요. 레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국경이 막힌 게 아닙니다. 누가 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레자가 아타예프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허락하면 열어줄 겁니다. 박선우가 레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확신합니까? 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안 된다고 하다가 전화 한 통 받고 바로 열어줬습니다. 누군가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박선우가 휴대폰을 꺼내 서울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가 급하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네 본부님 지금 국경에서 막혔습니다. 외국인 가족 문제입니다. 아타예프 대령이 규정을 들이대며 안 된다고 합니다. 압박 넣어주십시오. 빨리요. 그는 전화를 끊고 우리를 보았습니다. 본부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에 직접 연락한다고 합니다. 기다려보라고 하네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40분이었어요.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차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윤서진이 차 옆에 서서 명단을 붙들고 있었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타예프는 검문소 건물 앞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가끔 시계를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자 말이 맞았어요. 저 사람도 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었을 때 아타예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박선우도 긴장한 표정으로 건물 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윤서진은 명단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아타예프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는 박선우를 향해 걸어왔고 표정이 조금 바뀌어 있었어요. 덜 굳어 보였습니다. 아타예프가 박선우에게 뭔가 말했고 박선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됐습니다. 통과 승인 났습니다. 윤서진이 명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마리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지훈이 그녀를 끌어안았고 아이들도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아타예프가 차량 통과 신호를 보냈고 레자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철조망 너머 차단기가 천천히 올라갔고 우리 차가 먼저 국경선을 넘었어요. 뒷차량도 따라왔고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타예프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묘했어요. 마치 자기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요. 저는 레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전화한 겁니까? 레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아타예프는 압니다. 그래서 저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국경선을 완전히 넘었고 이제 우리는 투르크메니스탄 땅에 있었어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이 대체 무슨 카드를 쓴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국경을 넘은 뒤 차량은 투르크메니스탄 영토 안쪽으로 30km쯤 들어간 곳에 있는 작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고 누군가는 땅에 주저앉아 울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마리아는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계속 감사하다고 되뇌었고 김지우는 박선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진은 명단을 가방에 넣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멀리 국경선 철조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서 넘어왔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너무 순조로웠거든요. 마지막 순간 아타예프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고 통과 승인이 떨어졌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국경을 넘었어요. 저는 박선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본부에서 대체 뭐라고 한 겁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을 어떻게 설득한 거죠? 박선우가 저를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모호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겁니까? 돈을 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래를 한 겁니까? 박선우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본부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지만 석연치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레자가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뭔가 아는 것 같던데요. 아타예프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습니까? 레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레자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건 폭탄이 아닙니다. 한국이 뭘 알고 있는지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는 겁니까? 레자가 담배를 버리며 말했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아는 게 많으면 위험합니다. 그는 차 쪽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선우가 서울 본부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통화가 끝나고 박선우가 윤서진을 불렀고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선우가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테헤란에 아직 21명이 남아있습니다. 2차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직 사람이 남아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왜 함께 안 나왔습니까? 윤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대사관 필수 인력이고 일부는 늦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우리가 먼저 나가고 다음 주에 2차 대피를 하는 거였어요. 박선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테헤란 쪽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이상합니까? 박선우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대사관 인근 감시가 강화됐다고 나와 있었고 한국 차량 번호판을 찾는 검문이 시작됐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란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윤서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차 대피 일정을 앞당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에서도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모레 새벽 출발 예정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모레요? 그렇게 빨리 준비가 됩니까? 박선우가 대답했습니다.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게소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워싱턴 쪽 정보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테헤란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고 몇 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내용을 읽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한국 대사관 인근 폭격은 단순 오폭이 아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외교적 경고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이란이 한국에 신호를 보낸 거라는 겁니다. 저는 박선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차 옆에 서서 지도를 보고 있었고 저는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이걸 보십시오. 한국 대사관 폭격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박선우가 화면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박선우가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폭격 위치가 너무 정확했거든요. 저는 그가 너무 침착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항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의는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은 사람을 빼내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중 문제라니요? 이란이 한국 대사관을 폭격했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까? 박선우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박선우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씨 지금은 2차 대피에 집중합시다.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들 대체 뭘 맞고도 가만히 있는 겁니까? 박선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우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단 같은 거였죠. 다음날 아침 윤서진이 서울 본부와 통화하며 2차 대피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21명이었고 그중 몇 명은 대사관 직원이었고 나머지는 늦게 연락이 닿은 교민들이었어요. 박선우가 레자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테헤란까지 갈 수 있습니까? 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위험할 겁니다. 이란이 눈치챘으니까요. 박선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레자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경로로 가야 합니다. 지난번 길은 이미 노출됐을 겁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2차 대피는 1차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요. 이란은 이제 한국이 뭘 하려는지 알고 있었고 막으려 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선우는 다시 테헤란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윤서진은 명단을 붙들고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맞았지만 잊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억이 곧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대피 작전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선우가 테헤란으로 돌아간 건 이틀 뒤였습니다. 레자와 함께 국경을 역방향으로 넘어 다시 이란 땅으로 들어갔고 저는 투르크메니스탄 휴게소에 남아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윤서진도 남았고 1차 대피로 나온 교민들도 대부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매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테헤란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미국과 이란의 교전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긴장은 여전했어요. CNN에서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외국인 이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로이터는 테헤란 외곽 검문소가 2배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불안해졌어요. 박선우와 레자가 그 와중에 테헤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윤서진은 매일 서울 본부와 통화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휴대폰을 붙들고 복도를 오가며 얘기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윤서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고 화면에는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테헤란 대사관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오늘 씨 이거 보십시오. 저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대사관 인근 건물이 또 폭격당했다고 나와 있었고 직원 숙소 유리창은 전부 깨졌고 일부 직원은 다쳤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인명피해는 없지만 건물 손상이 심각하고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윤서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 담당관은 도착했습니까?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지금 명단 정리하고 출발 준비 중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무사히 도착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서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남은 사람들입니다. 21명인데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안 좋습니까? 윤서진이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이름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다리를 다쳤다고 나와 있었고 다른 사람은 아이가 열이 난다고 적혀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가족에게 현재 상황을 숨기고 있다고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1300km를 가야 합니다. 1차 대피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저는 명단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보였거든요. 누군가는 부상을 안고 가야 했고 누군가는 아픈 아이를 돌보며 가야 했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떠나야 했어요. 윤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 담당관이 한 명씩 전화 돌리고 있습니다. 집결 지시 내리고 짐 챙기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새벽 출발해야 하는데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서울 본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행하라고 합니다. 하루만 늦춰도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정치적 후폭풍보다 사람을 살리는 걸 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윤서진은 테헤란 대사관 직원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화면에 피곤한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한 여자 직원은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남자 직원은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모두 괜찮으십니까? 여자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서진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영호 씨는요? 연락됐습니까? 남자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받지 않습니다. 윤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소는 확인됐습니까? 네, 확인됐습니다. 박 담당관이 직접 찾아가 보겠다고 합니다.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수진 씨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화면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자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열이 38도 넘었습니다. 해열제 먹였는데 안 떨어져요.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동 가능하시겠습니까?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야죠.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윤서진이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프든 다쳤든 떠나야 했거든요. 영상통화가 끝나고 윤서진은 명단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저는 그 침묵이 무거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윤서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을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선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서진이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저를 불렀어요. 출발한다고 합니다. 지금 막 대사관 떠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윤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21명 전원 탑승했습니다. 김영호 씨도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1300km를 다시 와야 하고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고 국경을 넘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이란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박선우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서진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테헤란 외곽에서 한국 차량 번호판 찾는 검문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윤서진이 휴대폰을 붙들고 서울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본부님, 지금 상황 심각합니다. 이란이 한국 차량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 담당관 일행이 위험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저는 그 하늘 아래 테헤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박선우와 레자는 21명을 태우고 달리고 있었고 이란 군은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이 전화를 끊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씨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도보다 더 필요한 건 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일행이 테헤란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이상한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 먼저 보도가 나왔는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검색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고위급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갑자기 계획을 취소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몇 시간 뒤 로이터에서 또 다른 뉴스가 떴습니다. 이란 중앙은행과 연결된 특정 결제 경로가 막혔다는 내용이었고 유럽 쪽 금융기관들이 갑자기 이란 관련 거래를 보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였어요. 기사는 제재 강화 때문이라고 분석했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윤서진에게 노트북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서진이 화면을 훑어보더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서울 본부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저는 그 대답이 사실상 인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이 뭔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요. 사흘째 되는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산 방공 시스템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냈고 사우디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기사에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검증된 방공망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폭격당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중동 국가들이
갑자기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빨랐어요. 저는 윤서진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휴게소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기다렸다가 통화가 끝나자 물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윤서진이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이란 선박 검색 취소 금융 결제선 차단 아랍에미레이트 방산 계약 논의 이게 전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서진이 화면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씨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뭡니까? 윤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맞으면 잊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대사관 폭격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이란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사일로 보복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금융으로 외교로 정보로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박선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서진이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세문안 도착했다고 합니다. 모두 무사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계속 화면을 보고 있었고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또 뭡니까? 윤서진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추가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도중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검문소 3곳을 통과했는데 예상과 달리 신속하게 통과됐고 군인들이 오히려 조심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군인들이 조심스러워한 겁니까? 윤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선박 검색 취소 금융 결제 차단 중동 방산 계약 그리고 검문소에서 군인들의 태도 변화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조용히 압박을 넣고 있었고 이란은 그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윤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본부가 정확히 뭘 한 겁니까? 윤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전부는 모릅니다. 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방산 금융 모든 카드를 썼다고 하더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크게 벌이지 않았지만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지렛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요. 그날 밤 레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진이 스피커폰으로 받았고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레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윤 행정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레자가 대답했습니다. 테헤란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고위층에서 한국과 더 얽히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윤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레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정보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파르하디 준장 라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국이 뭘 알고 있는지 모르니 건드리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폭탄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레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건 폭탄이 아닙니다. 한국이 뭘 알고 있는지예요. 윤서진이 전화를 끊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윤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란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복수는 총성 없이 시작됐던 겁니다. 미사일을 쏘지 않았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고 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란이 잃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건드렸습니다. 금융, 외교 정보 그리고 두려움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대피 작전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자신들을 건드린 대가를 조용히 치르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소리 지르며 복수하지만 어떤 나라는 침묵 속에서 더 무섭게 복수한다는 걸요. 박선우 일행이 세문안을 떠나 국경을 향해 출발했다는 메시지가 온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윤서진이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저를 깨웠고 저는 잠결에 일어나 화면을 봤어요. 오전 4시 30분 출발 21명 전원 탑승 국경까지 10시간 예정이라는 짧은 문장들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이 오전 6시였으니까
벌써 1시간 반을 달린 겁니다. 윤서진이 커피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해야 합니다. 1차 때보다 검문이 많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밝아지고 있었고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박선우와 레자가 사람들을 태우고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 9시쯤 박선우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서진이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고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서진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검문소 통과 중 문제 발생 일시 정차 상황 지켜보는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윤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 연락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휴게소 밖으로 나가 걸었습니다.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사막 너머로 산맥이 보였고 그 너머가 이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박선우 일행은 지금 그곳 어딘가에서 멈춰 서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윤서진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늘 씨 큰일 났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뭡니까? 윤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자가 예정 루트를 버렸습니다. 지금 사막 옆 비포장도로로 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윤서진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수상한 차량이 뒤따라오고 있었다고 나와 있었고 레자가 조명을 끄고 방향을 틀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선우는 서울과 위성통화로 상황 보고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쫓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윤서진이 휴대폰을 붙들고 서울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본부님, 지금 상황 심각합니다. 추적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정 루트 이탈했고 비포장도로로 우회 중입니다. 저는 그녀 옆에 서서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서울 본부에서는 일단 레자 판단을 따르라고 지시했고 국경 측과 긴급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서진이 전화를 끊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오늘 씨 이번엔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오전 11시쯤 박선우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서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고 스피커에서 박선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배경에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렸고 누군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윤 행정관 지금 상황 보고합니다. 박선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이 느껴졌어요. 오전 10시경 검문소 통과 후 수상한 차량 발견했습니다. 약 2km 뒤에서 계속 따라오고 있었고 레자가 판단해서 루트 변경했습니다. 현재 비포장도로 주행 중이고 추적 차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무사하지만 아이 한 명이 울고 있고 일부 승객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경까지 예상 도착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메시지가 끝났고 윤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감싸 쥐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자를 믿어야 합니다. 작년에도 해냈잖습니까? 윤서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란이 눈치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거든요. 정오가 지나고 오후 1시가 됐을 때 박선우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버스 사진이었어요. 타이어 펑크 수리 중 30분 지연 예정이라는 문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버스 주변으로 사람들이 내려와 있었고 누군가는 땅에 앉아 있었고 레자는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었어요. 멀리 지평선만 보였고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윤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비포장도로라 그런 겁니다. 타이어가 버틸 수 없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국경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3시였는데 지금 1시 반이었어요. 30분 지연되면 3시 반 도착입니다. 시간이 빠듯했어요. 오후 2시쯤 박선우에게서 영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윤서진이 받았고 화면에 박선우 얼굴이 떴어요. 그는 차 안에 앉아 있었고 배경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피곤한 표정들이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박선우가 말했습니다. 타이어 수리 끝났습니다. 지금 다시 출발합니다.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모두 괜찮습니까? 박선우가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더니 차 안전체가 보였습니다. 아이를 안은 여자는 창밖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다리를 다친 남자는 좌석에 기대어 있었어요. 명단에서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선우가 카메라를 다시 자기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국경까지 1시간 반 남았습니다. 도착하면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영상통화가 끊기고 윤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국경 통과 준비는 됐습니까?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이미 투르크메니스탄 측과 협의했습니다. 아타예프 대령한테도 통보 갔다고 합니다.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1차 때도 마지막 순간에 통과 승인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오후 3시 40분쯤 박선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국경 도착 검문소 앞 대기 중이라는 짧은 문장이었고 윤서진은 즉시 휴게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도 따라갔고 우리는 국경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철조망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너머 어딘가에 박선우 일행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휴대폰을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도 통과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녀 옆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 저 사람들을 도와주길 바랐어요. 21명이 1300km를 달려왔고 추적을 피해 사막을 건넜고 타이어가 펑크 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박선우와 21명의 사람들이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 윤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선우였어요.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선우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배경 소음이 컸습니다. 검문소 앞입니다. 아타예프 대령이 나와 있는데 분위기가 1차 때와 다릅니다. 윤서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박선우가 대답했습니다. 1차 때는 규정을 들이대며 버텼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급해 보입니다. 계속 시계를 보고 무전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서진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레자가 맞았던 겁니다. 아타예프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엔 그 전화가 오기 전부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박선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서류 검토 중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명단을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통역관은 뭐라고 합니까? 박선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윤서진이 서울 본부에 즉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저는 그녀가 급하게 상황을 보고하는 걸 들었어요. 네, 본부님, 지금 국경에서 대기 중인데 통과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타예프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압박 넣어주십시오. 통화가 끝나고 윤서진은 휴대폰을 붙들고 국경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뭐라고 합니까? 윤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에 직접 연락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20분이었어요. 해가 점점 기울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박선우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진이 받았고 박선우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엔 더 긴박했어요. 상황이 이상합니다. 아타예프 주변 군인들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전이 계속 오가는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승객들은 괜찮습니까? 박선우가 대답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고 어른들도 초조해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1명이 차 안에 갇혀서 답을 기다리고 있고 국경 밖에서는 윤서진과 제가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어요. 오후 5시가 됐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검문소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타예프가 갑자기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군인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서진이 휴대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터졌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윤서진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보낸 메시지였는데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가 긴급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었어요. 국경 책임자에게 한국 측 요청을 최우선 처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최우선 처리라니요. 1차 때는 겨우 예외 허용이었는데 이번엔 최우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뭔가 바뀐 겁니다. 윤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카드를 다 꺼내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카드요? 윤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론 모릅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이 움직일 정도면
상당한 압박이 들어간 겁니다. 오후 5시 20분쯤 박선우에게서 영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윤서진이 받았고 화면에 검문소 건물이 보였어요. 아타예프가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박선우가 카메라를 돌려 자기 얼굴을 비추며 속삭였습니다. 아타예프 표정 보셨습니까? 완전히 겁먹었습니다.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박선우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더니 아타예프가 박선우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뭔가 말했고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선우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통과 승인 났습니다. 지금 즉시 넘어가라고 합니다. 윤서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저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박선우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어요. 아타예프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빨리 지나가라고. 오늘은 자기도 모르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 영상통화가 끊기고 윤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아타예프도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타예프는 명령을 받았지만 왜 그런 명령이 내려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시는 한국에서 온 압박 때문이었죠. 10분쯤 지났을 때 박선우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국경 철조망 너머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버스가 투르크메니스탄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도 보였고 누군가는 땅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어요. 21명이 살아서 국경을 넘은 겁니다. 윤서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봅시다. 우리도 국경으로 가서 맞이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국경까지는 10분 거리였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 버스도 막 검문소를 완전히 통과한 참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내리고 있었고 박선우도 보였습니다. 윤서진이 달려가 박선우와 악수했고 저도 다가갔습니다. 박선우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전원 무사합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타예프가 검문소 건물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뭔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한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레자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 사람 표정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1차 때는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명령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전체가 떨고 있습니다. 저는 레자의 말을 듣고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복수는 단순히 이란만 겨냥한 게 아니었어요. 주변국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들은 한국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저는 국경 철조망을 바라보았습니다. 21명이 살아서 넘어왔고 한국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국경을 넘은 버스가 완전히 투르크메니스탄 영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차에서 내려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21명이 하나씩 버스에서 내렸고 누군가는 땅에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보며 울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를 끌어안았고 다리를 다친 남자는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선우는 명단을 들고 한 명씩 확인했고 윤서진은 그 옆에서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1차 대피 때 24명을 데리고 나왔고 이번엔 21명을 더 구해냈어요. 총 45명이 살아서 전쟁터를 빠져나온 겁니다. 레자가 제 옆으로 다가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2번 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레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랐어요. 다만 1차 대피 이후 테헤란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레자가 국경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고위층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 감시 지시도 내려왔다가 철회됐고 한국 관련 작전은 전부 보류됐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압박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대사관 폭격을 당한 뒤
조용히 움직였고 이란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곳을 건드렸던 겁니다. 금융, 외교 정보 그리고 주변국 관계까지요. 그 결과 이란은 한국을 건드리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의 요청을 최우선으로 처리했어요. 박선우가 명단 확인을 마치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오늘 씨 전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 모두 성공하셨습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겸손함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박 담당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 본부가 정확히 뭘 한 겁니까? 어떻게 투르크메니스탄을 움직인 겁니까? 박선우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전부는 모릅니다. 하지만 들은 바로는 에너지 협력 카드를 썼다고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수출국이고 한국은 주요 수입국입니다. 그 관계를 활용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까? 박선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방산협력 금융지원 외교적 연대 아마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란에게도 신호를 보냈겠죠. 우리를 건드리면 잃을 게 많다는 메시지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대사관 폭격 이후 단순히 항해 성명을 내거나 보복 공습을 한 게 아니었어요. 대신 이란이 의존하는 모든 연결고리를 건드렸고 주변국들에게는 한국과 협력하는 게 이득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요. 윤서진이 다가와 박선우에게 말했습니다. 담당관님, 서울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귀국 일정 잡혔다고 합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윤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모레 아침 아슈아바트 공항에서 전세기 출발합니다. 전원 탑승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끝나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휴게소에서 간단한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45명이 모두 모였고 박선우가 짧게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빠져나왔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선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대피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고 전원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은 저를 버렸지만 한국은 명단에 올려줬어요. 그리고 끝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저는 밖으로 나가 별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박선우가 제 옆에 섰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담당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선우가 저를 보았습니다.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대사관 폭격당한 뒤 복수할 계획 말입니다. 박선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맞으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총성 없는 복수군요. 박선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대가를 치른다는 신호를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에서 나는 처음으로 어떤 나라가 총성보다 신뢰와 계산으로 더 무섭게 복수할 수 있다는 걸 보았다고 적었어요. 박선우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제목입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대사관이 폭격당했을 때 성명을 내지 않았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고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카드를 꺼냈고 이란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45명을 전부 구해냈습니다. 단 한 명도 버리지 않고요.